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고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제가 왜 반갑다고 말씀드렸냐면 5년 전에 그라운드 씨가 구독자 3만 명 시절에 버지니아에서 한 스타벅스에서 제가 박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5년 뒤에 드디어 재회를 해서 우리 북한인권위원회 회장님 그렉 스칼레트 박사님과 함께 대담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북한과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네. 한국말 정말 잘하시죠? 아, 예. 예, 우리 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 박사님께서 이 북한인권위원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북한 인권위원회는 네. 미국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어. 보고하는 단체입니다. 네. 2001년도 그러니까 24년 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고위 네. 인사들은 안보 이슈이면 안보 이슈, 경제 분야이면 경제 분야, 군사 분야이면 거기와 관련된 연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었지만 예. 인권 관련 연구를 거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HRNK 주미 북한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바로 고난의 행군 직후였죠. 2001년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탈북민들은 그리 많지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고난의 행군 때부터 더욱더 많이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인들도 생기고 바깥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북한의 불법 구금시설, 정치범 관리소, 교화소 그런 구금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예. 있고 또한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18년 4월 달에 예. UN 에코속 협의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UN이 인정한 오, 단체입니다. 2018년에. 예. 네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하여 보고를 하지만 네. 미 의회다 보고를 오, 하고 예. UN 기관에다 보고를 하고 UN 가입국에다 예. 보고를 하고 예.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제가 무엇보다 오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박사님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게 됐어요? 한국에서 예. 10년을 살았습니다. 야, 한국 한국에서 유학도 10년. 했고요. 예, 네네네. 예. 학사 석사를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냉전 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이북에서 로마니아가 하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 때 북한처럼 아주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루마니아가. 네네. 예. 저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해외 여행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그래서 1989년 12월 예. 그 당시에는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 대학교 1학년생 예. 학생이었습니다.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였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다른 젊은이들처럼 그냥 길가에 나가서 그때 좀 활동을 좀 하고 예. 별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길가에 나가서 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예, 모두 예. 다 민주화 예. 운동으로 생각했지만 상당히 복잡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 공산주의 독재는 안 된다. 그런. 네네네.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 예.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오.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와 북한은 1949년에 예. 수교를 했어요. 대한민국과의 수교는 1990년 3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게시판 보니까 유학하기 위해 시험을 칠 수가 있다 그런 광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영어 영문학과 전공이니까 예. 영국까지 가겠다 잘하면. 예. 하지만 수필을 쓰면서 제가 그 전에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로 개방되면서 1990년 1월부터 예. 국제 개발 이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강의 기적 관련 기사를 좀 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수필을 쓰면서 예. 수필을 작성하면서 시험 치면서
한강의 기적 관련 수필을 썼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루마니아어로 번역돼서 루마니아로 온 건가요? 영어로? 아니다. 영어로 번역돼서 네네. 야. 네네, 영어였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루마니아 교육부 쪽에서 새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저희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 수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루마니아 젊은이가 예. 좀 유학을 좀 대한민국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첫째로 대한민국 정부 초청자 학생으로 예. 한국에서 유학하게 됐어요. 야,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네네. 야. 네네. 그래서 박사님 굉장히 그 지니어스 아니십니까? 아니 절대로 얼마나 이렇게 또 잘 쓰셨으면. 아니 예, 절대로 예. 절대로 예, 아니고 예. 그때는 예.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째 대한민국 대사님이랑 주 루마니아 대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예. 얘기가 다 끝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분이 잠깐 예. wait a minute 예. 또 할 얘기가 있다고. 예. 저분이 한국 여자들 자네를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I'm going 네. 가겠다고. 예. 그래서 부인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한국 됐죠. 분이랑 결혼을. 네. 예. 네,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 서울대 어학당 다니다가 네. 서울대 어학연구소 다니다가 학사, 석사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마쳤습니다. 이야. 아니 한국에 계실 때 그러면은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셨던 게 어떤 거예요? 네네 갈비찜 갈비찜. 많이 좋아하고요. 회는 상당히 맛있죠. 회요. 제거죠. 어디서 드셨어요? 제거죠. 어디서 드셨어요? 부산? 뭐 부산 제거죠. 물회도 드셨어요? 물회? 그러면 그런가요? 다 먹어봤죠. 한국 사람이시네. 야 정말 네, 예, 계속 뭐 말씀하시죠. 낙지도 낙지도 먹어봤죠. 산낙지도 드세요? 산낙지도 야 루마니아랑 한국 음식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글쎄 말이에요. 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봐야죠. 예. 루마니아도 지방에 따라 좀 맵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예, 들면 루마니아의 중심지인 트란실바니아 지방에서는 예. 거기서는 조금 뭐 고추도 많이 먹고 예. 맵게 먹고 예, 그런 예.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루마니아 음식은 스타일이 뭐 지중해, 지중해. 중동 스타일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예. 또한 뭐 중부구라파의 영향도 있고 음식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좋습니다. 예. 루마니아 가야겠네. 예. 가봐야죠, 예. 같이.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시대였잖아요. 예. 외국 음식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뭐 산낙지, 오징어 그런 거는 예. 생물학 수업 때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만 봤죠. 그래요? 누가 그거 먹을 줄 그렇구나.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네 맛있죠. 예. 쭈꾸미. 쭈꾸미요? 쭈꾸미죠. 아니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를 쭈꾸미 하시니까 굉장히 다른데 색다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애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어 실력을 이렇게 늘리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네, 사실 저희들은 그때 예.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예. 요즘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대학교라 하면 뭐 GSIS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을 영어로 받고 한국어를 뭐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로 배우지만 예.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국 학생들하고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예.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죠.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예. 그래도 옆에서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은 많이 도와줬고 예. 또 교수님들도 외교학과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외교 전공이지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영어로 치고 예.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쳤는데요. 많이 틀리죠. 그래도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부르셔갖고 예. 그냥 한국어까지 고쳐주시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 하시던 윤영관 교수님도 지도 교수님이셨고 또 지금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 계신 하영출 교수님도 예. 지도 교수님이셨고 예. 한 몇 주만 있으면 거기 가서 회의를 해야 돼요. 하여튼 발표도 하고 이제 거기 가셔서 또 하신다는. 예. 오라고 하셨는데 예.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죠.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수령님께서
야, 또 예, 예, 결혼식 예. 때 주례 교수님도 해주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예. 네. 감사함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아직도. 아, 그러면 예.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은 그 루마니아에서 계시다가 공산주의를 또 레짐을 경험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제일 크게 차이가 느껴졌던 게 뭡니까? 90년대 한국에 왔을 때 루마니아의 차이점. 아유, 저희들은 예. 정 맞아서 죽었잖아. 1989년 12월 달에.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래도 서울대 정문 앞에서 맨날 데모하고 하여튼 전투 경찰하고 싸우고 그래도 어이 뭐정안 쏘니까 괜찮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마니아는 훨씬 폭력적으로 제압을 한 거죠. 루마니아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예. 훨씬 더 폭력적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은 그 당시에도 선진국이었어요.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완전 선진국이었죠. 아, 물론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뭐 아직까지 뭐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좋았어요. 솔직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 그렇군요. 1990년대가 하면 Crazy 90s 그때 네, 대학교 시절이었으니까 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럼 박사님 그 루마니아에서 이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의 루마니아의 지도자가 차우세스크 맞습니까? 네,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그럼 맞습니다. 차우세스크의 리더십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뭐 저는 특별히 뭐 활동한 것도 없었고요. 그 네. 당시에 뭐 12월 달에 1989년 12월 모든 젊은이들은 거의 다 길가에 나와서 그래요. 활동을 했지만 젊은이들이 네, 그 전에는 뭐 용기가 없어서 뭐 별 활동을 하지도 못했고 예. 지식이 없어서 별 활동도 못했고 우리가 그냥 물론 뭐 자유 유럽 방송, 미국의 목소리, 외국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도 바깥 세계 상황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권 보호 활동. 예. 한국말로 한이 맺혔다고 하죠. 한이 맺혀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그 루마니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차우세스크가 보통 한국에도 독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막 이런 주체 사상도 막 배우고 루마니아를 차우세스크가 어떤 식으로 독재를 했습니까? 차우셰스쿠가 저도 다큐멘터리 한국 기록 영화를 여러 차례 걸쳐서 거기서 찍었는데요.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우셰스쿠가 1971년도에 예.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 북한식 주체사상, 예. 지도자 신격화, 10대 원칙 뭐 거기에 첫눈에 반한 나머지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슷한 나라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70년대 중반 후반으로부터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죠. 예. 북한처럼 억지로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공장들 많이 세우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또 빨리 외채를 갚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갚습니까?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갚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처럼 정전이 잦아지고 생활 필수품도 없어지고 뭐 식량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한 이틀까지 예. 줄 서서 살 수밖에 없죠. 예.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1980년대. 예. 그래도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은 친척을 사랑하고 예. 친구들 사귀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그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도 그럴 거예요. 북한도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근데 하여튼 단합이 엄청 심각했습니다. 탄압이 네, 하여튼 다른 동구권 나라들 중에 가장 심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네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사실 그 전에도 차우셰스쿠 전에 예. 사람들 더 많이 죽었죠. 차우셰스쿠 시대 전에 또 루마니아도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었고 물론 상당히 어려웠지만 현재 북한보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루마니아는 세쿠리타테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하려면 그게 보위부가 되죠. 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은 한 14,0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때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인구는 2,300만 명이었어요. 89년도에. 예. 현 북한의 인구는 한
2,500만 명 정도 되죠. 예. 북한의 비밀 요원들은 한 27만 명 정도 되는 아, 거죠.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 또 심하죠. 예. 이게 보위부만 지금 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 네. 참. 네. 하여튼 사회 안전부는 한 21만 그 정도가 되고요. 상당히 심각하죠. 네.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루마니아는 좀 좋아졌습니까?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네, 엄청 좋아졌습니다. 엄청 네. 좋아졌어요. 네, 루마니아는 유럽 연합에도 가입했고요. 예. 또한 루마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도 가입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완벽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완벽하지 않고 예. 미국도 완벽하지 않고 예.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정권들은 독재 정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루마니아도 그런 나라입니다.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관료제가 너무 답답하고 네. 예. 그런 것 좀 그렇구나. 있지만 아주 좋은 나라예요. 예. 그리고 점점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한국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 기자님 질문도 한번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그 향후 그 포커스를 주안점을 어디에 두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좀.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대북 인권 보호 단체라 하면 요즘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지원 이슈도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지원 받을 수 없고 미국도 요즘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동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지중해 중동 이제는 남미 위기도 터지고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보호 단체들을 유지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하면서 협력하면서 이 단체들을 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법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실행돼야 되고 미국에서는 연장돼야 되고 캐나다에서는 통과시켜야 되고 아이고 그러면 대북 인권 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있었고 이정훈 대사님도 계셨고 이신화 대사님도 계셨고 미국에는 로버트 킹, 줄리 터너 대사님 그 전에 제이 레프코비츠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 대북 인권 특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러한 북한 인권법이 있으면 계속 협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협력을 하면서 좀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예. 네, 그러한 협력을 위해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가 계속 변호 활동해야 되고 저희들의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고 연구를 안 하면 조사를 안 하면 다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 더 궁금했던 게 이제 한국 정부 지원을 좀 받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북한 인권위원회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좀 조금 보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의 그런 보수 정권이나 한국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좀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수파 정부 때도 그렇고 진보파 정부 때도 그렇고 지원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 2014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어떤 지원이냐면 저희들은 위성 사진 분석하고 탈북자 증언을 비교하면서 북한의 불법 구금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위한 지원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 중단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 민간 지원이죠. 민간 재단이나 개인적으로 기부해 주는 분. 예. 대부분
미국 분들이죠. 재단이라 하면 다 미국 재단이죠. 네. 그 대규모의 재단도 아니고요. 소규모의 재단. 그러니까 이게 좀 지원을 좀 받아야 괜찮은 그렇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자원이 있어야 그렇죠.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 예, 생존했습니다.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워싱턴 네. D.C.에서 계속 수십 년간 이렇게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죠. 예. 뭐 북한 주민들 탄압과 통제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예. 절대로.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특히 워싱턴 D.C.에서 예.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HRNK 위원회의 어떤 연구 자료와 이 발표가 이 미국의 앞으로의 전 외교 또는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지지와 그 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자면은 지금 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보실 것 같은데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이 보수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체포가 되고 오늘도 또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교계 목사님들이 막 체포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사님? 네, 북한을 생각하면 북한의 정권은 완전 정치 독점 아니겠습니까? 예. 위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최후의 전략적 목표는 생존이죠. 하지만 위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계속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할 수 있다면 김씨 일가 정권이 상당히 불안하죠. 예. 그래서 북한 인권 이슈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을 계속 번영하는 경제 강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해야죠. 예. 저도 많이 걱정하죠, 사실. 뉴스를 맨날 보고요. 예. 네, 상황은 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좀 탄압 겪고 그런 상황을 보면 더 걱정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북 인권 보호 활동을 하면 북한 인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군사, 안보, 경제 이슈를 다 파악해야 되고 예.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아태 지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지금 걱정할 만한 이유들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많은 지금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그렇고 찰리 커크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어떤 이런 숙청, Purge and Revolution 이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거는 공산화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과거 이제 레닌이 소련에서 혁명 일으켰을 때 막 종교인들 숙청하고 이런 걸 봤는데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공산화의 과정으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보십니까?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거기서 뭐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19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기 루마니아 초기 공산주의 시기를 생각하면 네. 안타깝지만 비슷한 점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뭐 저희들의 고위 인사들도 잘 몰랐죠. 루마니아 왕까지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한테 훈장까지 받고 결국 지식인들, 변호사들, 판사들, 장군들, 루마니아 엘리트들은 대부분 정치범 관리소로 보내서 숙청당하고 그렇습니까? 죽음당하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우정과 동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찬양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확실히. 아주 중요한 순간 같아요. 네.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큰 책임이 있다. 미국이 책임이 있다. 네. 또 질문하시죠. 스칼레트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왜 저기 한국에서 좌파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고 보세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좌파 세력이 이렇게 막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97년, 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한국 사회, 정치, 경제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라가 엄청 많이 변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스카이택에서 나오면 평생 동안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많이 바뀌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이후로는 좌파의 인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지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미국도 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물론 옛날로부터 좌파의 영향이 있었고 옛날에는 정치 활동하던 사람들이 또 정치인이 돼서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옛날에는 분명 반미 운동을 하던 분들이 이제는 좀 중요한 직책에 들어와갖고 또 한미 관계를 담당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많은 발전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회장님께서 이렇게 한국 뉴스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런 언론 보도 그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제 좌로 이렇게 편향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회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물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있지만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이것도 언론의 포커스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북한 인권 있지 않습니까? 보수파 정부 때 주 워싱턴 DC 특파원들까지 더 많이 보도를 하고 이게 정부가 바뀌면 포커스 있구나. 관심이 예. 조금 예. 바뀌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북한 인권, 시민권이라 하면 이게 정치화 시켜서는 안 되죠, 사실. 네. 여야당의 이슈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나라 없지만 스웨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게 번영하는 경제 강국인데요. 그 면에서는 좀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 그렇죠. 합니다. 네. 이거는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감동받았던 거는 박사님께서 북한의 인권을 잊으면 안 된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잊어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계기가 있으세요? 북한 인권을 이렇게 좀 내가 연구하고 알려야겠다. 네네네. 계기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북한과 가장 비슷하던 동구권 나라 루마니아에 태어나서 19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10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이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도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죠. 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모두 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교포이든 캐나다이든 유럽인이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엄청 길게 일을 하셨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좀 기억나는 꼭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탄압받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같은 것들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죠.
이해하기 어렵죠. 한국은 뭐 정치적으로 뭐 불안해도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생활이 쉽지도 않고 경쟁률도 너무 높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리가 얼마 안 된 북한에서 정치범 관리소를 네. 운영하고 있다는 게 네. 말이 안 되죠.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단합을 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또한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붙잡혀갖고 강제 북송 당하는 예. 것도 말이 안 되죠. 음. 이게 한중 관계가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경제 교류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이 강제 북송 이슈를 왜 해결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됐었는데 예. 그래도 그 전 행정부는 UN 무대에서 활발히 이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 네, 예, 예, 예. 네네 윤석열 정권 때 그래도 그대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국이 좀 우리를 좀 도와주려면 그 이슈로부터 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예, 예. 시급합니다. 예, 예. 그리 어려운 이슈도 아니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를 다시 북송시키고 막 그러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보면은 의원들도 탈북자들을 약간 반역자 취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분노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그 불쌍한 선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고문 당하다가 죽었죠. 이게 말도 안 돼요. 중국은 강제 북송 중단시켜야 한다. 자꾸 얘기하고 중단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북송 시켰다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사실 민간인 단체로서 비정부 기관으로서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워싱턴 DC에서 좀 크게 알려줘야 됐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네. 왜 유엔하고 미국에서 더 이슈화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네, 이 유엔하고 미국은 뭐 그만큼 다른 이슈들 거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미국인들은 이 이슈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이슈 아닐까 그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우리가 실패했다고 봐야죠. 비정부 기관들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굉장히 그 냉정한 또 평가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이 많은데 박사님께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1945년에 분단되기 전에 100년 정도 같이 살았었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1000년 동안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 같은 문명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같은 정치 제재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통일가 하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달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북한을 둘러싼 난제들 해결하려면 난제라 하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 핵보유, 장거리 미사일 그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면 유일한 해결책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통일도 번영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하의 통일이죠. 제가 그렇게 봅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그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남북한 주민들이 그 통일을 원하면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의 어떤 그 문이 열릴 때 뭐 이제 중국이 뭐 무너지든 뭐 김정은이 죽든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하실 거라고 봅니까? 네, 미국이 확실히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독 통일 때도 물론 처음에 조금 의심하다가 예. 미국은 확실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이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또 이제 그 만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슈에 대해서 직접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북 외교 정책은 마무리시키지 못한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중동, 우크라이나, 남미, 국경 위기 그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게 되면 정상회담이 또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한 비핵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북 외교 정책이라면 최후의 전략적 목표는 검진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아직까지 그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기본적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핵 보유국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도 문제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상당히 복잡한 상태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불량 국가들은 주민들의 인권 탄압하고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핵폭탄만 만들면 미국이 그냥 인내심 잃고 분명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거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외교학과에 나왔어도 그러한 세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아시는데 현재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코비드 때문에 인간 안보 상황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보다 사람들이 그리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빵 구워갖고 빵 만들어갖고 길가에서 팔던 사람들도 코비드 때는 그러한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는 특히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이 희생되었지만 요즘에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생존을 위한 수단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보면은 막 숙청되고 그런 뉴스들이 많은데 사실입니까? 그게 지금? 사실이죠. 아직까지 북한 사람들은 숙청 많이 당하고 그리고 정보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정보 유입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는 한국 정부도 대북 정보 유입할 의지가 없어졌고 미국 정부도 좀 그런 영향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젊은 사람들 K-드라마, K-팝, K-뮤직, K-음악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그래도 나이가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상 전쟁이라 하면 주민들 탄압, 통제, 처벌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로 사상 전쟁이라 하면 견딜 수 있지만 문화 전쟁에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문화, 외국 문화, 특히 한국 문화 접촉하려는 사람들 처벌하고 교화형, 교화소에 보내고 관리소에 보내고 그러한 바깥 세계 정보를 유입해서 남들한테 나눠주면 저형까지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북중 국경지대도 통제가 많이 심각해졌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그리고 특히 지난 5년 동안 그렇군요. 북한 주민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를 접촉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적발시 K-팝 듣든지 K-드라마 보다가 적발시에는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확실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위층, 특히 엘리트들은, 특히 도시에서 사는 고위 간부, 자손들, 그런 젊은이들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장마당, 농민시장, 암시장에서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 또 그러한 바깥 세계 정보에 접촉할 수가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몇 퍼센트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 대북 정보 유입 관련 연구를 해온 단체들의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지난 25년 동안 그런 사람들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큰일이죠. 요즘에 미국 영화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특히 미국 액션 영화, 뭐 존 윅, Mission Impossible 그런 거는 뭐 정치적인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뇌물 좀 주고 그러면 그냥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K-pop, K-영화, K-뮤직 큰일이죠. 요즘에 걸리면 바로 그 문화 전쟁에 완전 쳤고 또 이상 정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젊은이들 중독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대 초반까지 엘리트 젊은 친구들 이 한국 문화에 중독되었는데요. 한 10년, 15년만 있으면 지금 뭐 그리 높은 직책에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그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두려워하죠.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끌려가서 뭐 처형당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막 K 드라마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예. 네, 끌려가갖고 저형까지 당할 수도 있죠. 세상에 참. 네. 자유 국가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심어질까봐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거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한국 문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냐면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은 완전한 정치 독점입니다. 네, 경쟁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한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한번 옛날 동구권 국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북루마니아, 남루마니아 없었죠. 북불가리아, 남불가리아도 없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공산주의 체제를 없애갖고 그래도 옛날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좀 탈냉전 시대에 좀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엘리트들도 물론 대숙청 당했고 계속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면 자기들도 생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거죠. 예. 그만큼 한국 문화가 엄청난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예. 박사님 제가 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은 지금 HRNK가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이제 인력과 이제 후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단체가 미국 의회나 행정부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일단 지원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의지하죠. 예. 네 만약에 저희들도 좀 지원도 좀 제대로 들어오고 예산도 좀 제대로 되면 미 의회나 UN 기관이나 유럽 의회나 예. 그런 무대에서 더욱더 활발히 활동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까지도. 저희들 사실 지난 5년 동안 유럽에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코비드 때부터. 예. 이게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뭐 줌으로 그냥 화상 예.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특히 유럽 의원님들과. 오, 예. 그래서 그분들 워싱턴에 오면 꼭 이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렇습니다. 네. 북한인권위원회 이번에 이사진도 좀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단체를 건설한 분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주에는 제롬 코헨 뉴욕 대학의 법대 교수님. 그분은 완전 Chinese Legal Studies라 하면 그분이 여기서 미국에서 설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리처드 V. 앨런 레이건 행정부 때 안보실장 하던 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들 짧은 기간에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좀 새로운 세대가 그러게요. 등장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큰 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끝으로 이 사실 한국에도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달린 이슈입니다. 운명에 달린 이슈이지만 인권 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없이 통일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개선할 수가 있고, 물론 상당히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렵게 일하고 공부하고 인권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나 대학 교수나 그러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인권보호단체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으로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희생을 해도 이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너희들이 느낀 게 많았고 특히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예,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렇게 북한인권위원회를 위해서 네. 좀 지원을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이제 클로징 멘트 하자면은 스칼레트 박사님께서 이제 평생을 이 북한 인권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살아있는 저는 인간 문화재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잘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걱정하시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확장이 되고 또 결국에는 또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한반도 통일까지 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